오늘 많은 학생들이 빠졌던 파트, 응? 지구과학 파트랑 화학 파트 있지? 지구과학 파트랑 생명 파트. 거기를 좀 짧게 하고 화학을 한 3, 40분 정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보충하는 거야. 빠진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혹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여행 갈 친구들 있지? 가족들하고 같이. 이러다 보니까 미리 좀 해놓는 겁니다. 자, 여기 지지시대 환경 할 때는 늘 같이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그 지지시대 표준 화석 같이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우리 성칸부리아 대해서는 표준 화석 얘기 안 했어. 왜냐면 성칸부리아 시대, 즉 고생대 이전의 시대죠. 이때는 화석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딱딱한 부분이 있었던 애들도 거의 없어요. 찌케, 해파리 종류? 이런 애들이거든? 따지면?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화석이 이건 표준 화석이라고 말하는 그래요. 자, 그럼 너 수업 들었으니까 표준 화석은 어떤 경우에 표준 화석이 될 수 있어? 이런 이 수업 다 들었는데 표준 화석 특정 시대에만 살고, 오케이? 특정 시대에만 살아서 대신 분포하는 면적은 넓어서 그 지층이 어느 시대 건지 알려주면 표준 화석이 되는 거지. 반대로 시성 화석은 특정 환경에만 살아서 근데 생존 기간은 되게 길어. 그래서 얘가 있으면 얘는 이 지층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구나. 즉 시대를 알려주면 표준 화석, 환경을 알려주면 시성 화석이라고 했어. 근데 성칸부리아 될 때는 별로 남은 화석이 별로 없는 데다가 또 하나 있었어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죄다 없어졌던 겁니다. 육지에는 생명체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디에 생명체가 없었다? 원인은 그래 자외선이야. 자외선이 지표면에 떨어졌다. 자, 지표면만 떨어졌을까? 아니, 전체 자외선이 떨어졌어. 왜? 뭐가 없어? 오존층이 아직 없었다라고 그랬어. 뭐가 없었다고?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 나중에 지구과학 선택하는 친구들은 또 이 부분 지구과학에서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저거 산소를 만드는 광합성 세균이야. 근데 너희는 그냥 최초의 광합성 세균을 누구로 인식하면 된다? 남세균. 그리고 여기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나오면은 이 새끼 그냥 광합성하는 세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남세균이 지금은 뭐로 남아있다 그랬어? 지금 그 흔적 바닷가에 돌멩이 같은 거 내가 사진으로 보여줬잖아. 스트로마톨라이트 뭐로 남아있다고? 우리 책 어딘가에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림이 있었어요. 앞에 화석 얘기할 때 그게 뭔지 기억을 하세요? 얘가 산소를 만들어주면서 바닷속에 처음에는 산소를 녹여주고 그리고 바다에 충분히 녹은 다음에 밖으로 대기 중에 산소 농도를 만들어줬죠. 처음에는 바닷속에 몇 억 년 녹아 들어가면서 그때 산화철이 만들어져서 가라앉았단 말이야. 자, 여기서도 산화철 나오고 뒤에서 산화에서 산화철 또 나오죠. 이때 이 산소 때문에 가라앉은 스트로마톨라이트 나오고 산소 때문에 가라앉은 철광석층이 호상철광석층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극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앉으세요. 그리고 산소가 있으니까 동물군 화석 요거 다 세포야. 뭐라고? 세포. 다 세포예요. 원래는 단세포였던 애들이 산소 호흡이 가능해지니까 다세포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거고, 산소가 있어서 자외선 만나면 오존으로 변한다 그랬죠. O2가 깨져가지고 O3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오존층이 만들어지니까 자외선 차단해주지. 그러니까 바닷속에만 살던 애들이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래서 오존층과 산소의 발생이 되게 성칸부리아대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고생대는 2번 정도 포인트로 빙하기 외우세요. 뭐를 외우라고? 몇 번 정도 빙하기 있었다?
2회 정도의 빙하기 있었다. 그리고 수육분포에서 고생대 중기라 그랬는데 나는 고생대 중기라기보다는 고생대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약 3억 년쯤 전입니다. 얼마쯤? 3억. 판게아가 만들어진 건 3억 년 전인데 고생대는 언제부터야? 고생대 지지시대 언제부터야? 내가 연도 외워놓으라 그랬잖아. 여기 있잖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내가 뭐로 외우라 그랬어? 5.5로 외우라 그랬지. 우리 책이 얼마로 나와? 정확하게 5억 4천만 년. 그 3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지지시대에서 오차가 100만 년 내지 1000만 년씩 오차가 나요. 그러니까 100만 년 단위까지 디테일하게 외우는 건 저 혹시 지구과학 전공할 사람들이나 그렇게 외우시고 우리는 대충 얼마? 5.5 정도만 외워도 훌륭하다. 오케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5.4로 굳어지게 될 거야. 대충. 근데 이건 3억 년이야. 그럼 고생대가 대충 5억 5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대충 3억 년 정도인데 그 중에서 3억 년 약간 후반 쪽이죠? 이 정도면? 네. 그치? 그래서 3억 년 고생대 중기가 아니라 고생대 중후기쯤에 후기쯤에 판기아가 만들어져요. 하나의 대륙이 된다고. 그 이전에도 로티니아라고 또 다른 초대륙이 있긴 했지만 12억 년 전에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다가 고생대 여기 있구나. 씨. 여기가 3억 년 전이야. 잘못 썼다. 미안. 이게 3억 년 전이야. 그리고 이거 언제 빠이빠이 한다 그랬어? 중생대 초 2억 2천만 년 전에 빠이빠이 시작해요.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만들어져서 언제 뭐가 만들어져서?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만들어져서 언제 빠이빠이해? 2억 2천만 년 전. 중생대가 2억 5천만 년 전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야. 오케이? 고생대 때는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가 출연합니다. 누가 출연했다? 척추동물.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야? 갑주어. 사진도 열심히 내가 찾아서 보여줬었지? 네. 응? 물고기 주제 갑옷 같은 거 입고 있잖아. 그놈. 그리고 또 다른 표준 화석도 쭉 읊어봐. 갑주어. 그 대추씨 뱉어놓은 거 같이 생긴 놈이 있었잖아. 그래, 방추충. 또 필석. 완종류. 삼엽충. 그러니까 사실 고생되면 삼엽충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삼엽충, 갑주어, 완종류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방추충. 방추충은 푸줄리나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둘 다 같이 외워주세요. 알겠니? 그리고 대형 곤충이 번성하던 시대다. 푸줄리나요? 푸줄리나. 방추충은 우리 아시아식 한자로 표현하면 방추충이고, 응? 영어 표현하면 푸줄리나가 되는 거야. 동물 중은 대형 곤충. 잠자기 이만했단 말이야, 진짜 날개 펴면. 한쪽 날개가 80cm, 1m 이랬대. 양쪽 날개면 거의 2m 되는 거 아니야? 가운데 몸통도 있을 테니까. 혹시 사람이 있었으면 잘하면 거의 드론처럼 타고 다닐 그 정도는 안 되겠지?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잘하면 될 것도 같은데? 예전에 못 튀겠지. 근데 너희들 싫어하는 그 발 여러 개 있는 진해 비슷한 그 돈벌레 이런 것들 있잖아. 걔네들 길이가 2m, 3m였다 그러더라고. 진해는 아니고. 그럼 잠자리고 사람 먹어요? 어? 잠자리고 사람 먹어요? 아마 잠자리가 그만하면 사람도 잡아먹을걸? 잠자리가 커요.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애들 덩치가 커질 거야. 이때 양치식물도 누구? 양치식물이 거의 뭐 그 야자수처럼 이렇게 30m, 40m씩 컸어요. 그때 당시에. 고생대 그림을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그려준 거 있지? 이게 나무가 아니야. 이거 양치식물이야. 고생대 때는 아직 나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없었다고. 양치식물이 키가 3, 40m씩 컸대요. 걔네들이 쌓였는데 미처 썩지 않고 남아있는 게 지금의 석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물 중에서 양서류. 양서류 대표 주자 누구였지?
깨구리 또 도롱뇽. 도롱뇽. 도마뱀은 파충류야. 헷갈리면 안 돼. 너네 도롱뇽 봤나? 아니 알껍데기만 보잖아 요즘. 보기 힘들어요. 요즘은 그래도 보호한다 그래서 나타난다는 지역 가잖아? 그럼 특히 봄에 보면 가면은 좀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여기저기 보호하는 데가 많아서. 어렸을 땐 많이 봤는데 요즘 잘 안 보여. 산에 가도. 자, 육지에는 양서류 대형 곤충이 번성하고 식물은 양치식물. 바다에는 어류 종류들 있지. 누구라고 누구? 어류랑 삼엽충이 되게 번성하던 시대다. 오케이? 빙하기는 몇 번 정도 있었다? 2번. 그리고 말의 판기야.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 중생대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죠. 중생대는 뭐가 없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빙하기는 없었다. 왜냐면 판기아가 갈라지면서 굉장히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걸로 추측을 해요. 오케이? 즉 지각 변동이 활발했다. 뭐가 활발했다? 지각 변동이 활발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화산도 되게 뻥뻥 터졌나 봐. 화산 많이 터지면 당장엔 햇빛 가에서 온도가 떨어질지 몰라도 화산이 여기저기서 터지면 결국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 효과가 세져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온난했지 않냐. 뭐 이런 과정은 몰라도 돼. 중생대 때는 지각 변동 활발, 화산 활동 활발, 온도가 높았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원인까지 몰라. 시대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게 중생대예요. 그렇다고 보면 돼요. 알려진 시기 중에 평균 온도가 거의 제일 높았던 시기 지금 중생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빙하기가 없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생대 여기 중기라고 되어 있는데 약 2억 2천만 년쯤 전부터 판기아가 다시 분리가 시작됩니다. 오케이? 자, 중생대 하면 표준화석이 누구야? 그래,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누구?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공룡 이래도 좋지만 파충류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공룡이 파충류의 한 종류니까. 오케이? 네. 그리고 그 중생대 초창기에 포유류가 출현은 해요. 포유류가 신생대에 번성을 하거든. 근데 출현은 고생대 초창기야. 근데 공룡이 점령하고 있지. 길을 높이고 살고 있었던 거야. 대부분 사이즈도 좀 작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식물은 거시 식물이 번성합니다. 뭐가 번성했다고? 거시 식물의 대표 주자가 뭐야? 은행나무, 소나무, 여기 뭐 없지만 너희들 나중에 책에 보면 뭐 소철 이런 거. 소철도 어떻게 보면 소나무 일종이죠. 그래서 은행나무를 뭐라고 하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그래요. 중생대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한 게 없대요. 자, 그리고 속시식물이 출현합니다. 뭐가 출현한다고? 속시식물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신생대 이전 시대에 출현한 게 그 다음 시대에 번성을 하는 거야. 중생대 이렇게 돼. 신생대 중요한 것 중에 빙하기가 몇 번 있었다? 네 번. 야, 정확히 다시 네 번. 4번. 그래서 간빙기는 세 번. 3번.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해. 4번의 빙하기, 3번의 간빙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빙하기 4번. 뭐 지금도 이제 곧 빙하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그때 대봐야 알겠지? 오케이? 빙하기 오면 어떻게 돼요? 응? 빙하기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한 90몇%는 다 죽겠죠? 그냥 감빙기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간빙기. 그 간자가 사이 간자야. 빙하기 사이 기간. 그래서 간빙기. 아. 빙하기 때 마지막 빙하기 때 아시아 대륙 쪽에서 일본 쪽으로 사람이 건너갔을 거로 추측해. 빙하기가 되면 바닷물의 수위가 낮아져. 그래서 서해 바다는 없어지고 왜요? 어? 왜 낮아져요? 물이 증발해서 빙하로 쌓여요 육지에. 그러면 바닷물의 수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솔직히 우리 서해 바다의 평균 깊이가 44m밖에 안 돼요. 서해 바다 평균 깊이 44m고 4m고 남해 바다는 평균 깊이가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가 바닷물에 빠진다고. 그 빙하가 엄청 두꺼워지겠지? 육지에?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서해가 없었다고.
중국하고 거의 그냥 붙어 있었을 거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신생대 표준화석 누구 메모드. 메머드 또 화 합해서. 그래 합해서 힌트를 줘야 하는구나. 동전처럼 생겼다 합해서 또 인류의 조상급인 유인원. 오케이? 요 정도 기억해서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신생대의 끄트머리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굳이 신생대가 아니라 현대라고 하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온을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기온이 거의 찔러붙은 게 언제? 중생대. 근데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는 있었지만 빙하기는 아닙니다. 저거. 오케이? 응? 화폐석이 동전처럼 생긴 돌멩이 이런 뜻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과거의 생명체였던 거지. 그런 게 있어요. 전에 너 이날 빠졌구나. 네.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우리 이거 다 불 끄고 봤어.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화폐석이. 그게 어떻게 생긴지. 확대부분 이렇고요. 확대부분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구조가 사실은 어떻게 생겼을 거로 추정을 하냐면 이런 식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생명체라고. 돌멩이처럼 가만히 있는 애예요. 지금은 돌멩이지. 화석이니까. 얘네들 아마 조개 같은 거 아니에요? 조개는 아니에요. 얘네들 동물이 아니라 식물 쪽이었던 것 같은데 화폐석이. 아 유공충이네. 유공충은 뭐? 벌 구멍 뚫고 살았던 애들을 유공충이라고 그래요. 구멍 뚫고 살아요? 응. 집에 어딘가에 파고 들어가서 흙 같은 데 파고 들어가서 유공충이니까 이 구멍을 만든다는 뜻이거든. 움직여요 얘? 그런가. 이게 유공충이니까 일종의 곤충? 충이잖아 충. 아 그럼 식물이 아니네요. 뭐야? 근데 식물. 식물은 아닌가 봐요. 맞아.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으로 요런 이거는 푸들이랑 방추충인데 얘는 요런 식으로 보여줘요. 요런 식으로 화폐석을 나타내는 시험 문제에 요거를 나타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화폐석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실물을 보자. 그럼 얘가 뭔지 몰라요. 솔직히 나도 박물관 가서 봤는데 처음엔 웬 동그란 돌멩이 갖다 놨나 했어. 근데 설명 읽어보고 아 저게 화폐석이야? 이랬어 진짜. 구분 안 가요. 그래서 요 그림이 지금 표준화석의 가장 대표 유형 그림들입니다. 요 그림이 눈에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 보고 누가 화석이라 그래? 더한 건 얘지. 얘 뭐처럼 생겼어? 대추씨 뱉어놓은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 네. 너네 대추 한 번씩은 다 먹어봤지? 안 먹어봤어? 너네 삼계탕 안 먹어봤니? 아 진짜 안 먹어요. 난 삼계탕에 대추 꼭 먹고 씨 뱉어놓는데. 삼계탕에 대추 빼서 먹어요. 하기서 걔는 그 향을 첨가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뭐 그런데 나는 먹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시골에서 대추 따서 먹고 씨 뱉어놓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 이게 누가 보면 진짜 딱 대추 씨 뱉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먹어본 사람은 아는데. 표준화석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둬라. 대멸종은 몇 번 있었어?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다?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중생대 말 대멸종이죠. 요거랑
그게 중생대의 대멸종이 요 5번째 대멸종이야. 이거 아마 뭐에 의해서 공룡 멸종하는 걸로 알고 있어. 화성. 소행성 충돌이었잖아. 근데 시험에 더 잘 나온 건 3번이야. 고생대를 끝낸 폐렴기 대멸종. 가장 멸종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시기. 꽈가 70%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졌다고? 과? 우리 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종속, 과, 목, 강문, 개거든. 네. 과 밑에는 속이 있어요. 과 하나 밑에 속이 여러 개가 있고 각 속 밑에 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 과가 멸종했다 이러면 종으로 따지면 적어도 몇십 종이 멸종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가 70% 멸종해서 지구 전체를 보면 90% 이상의 종이 멸종을 합니다. 개체 수로는 99% 이상이 멸종했을 거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과수야, 과수. 그래서 3번이 가장 심각했던 대멸종 사건입니다. 폐렴기. 고생대의 제일 마지막이 폐렴기거든. 네.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시누리아기, 네. 대봉기, 석탄기, 폐렴기 이렇게 와. 시기가 나뉘어요 나중에. 여기 지구과학 내년에 신청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다행히 이거 외워야 되는데 지구과학 했으면 딱 너네들은 뭐만 기억해? 3번, 5번 2개 정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심각했던 멸종이 몇 번? 언제라고? 3번. 3번 고생대 말 폐렴기 대멸종. 오케이? 폐렴기가 고생대의 끝이야. 폐렴기가 끝이에요. 고생대의 끝. 네. 그리고 중생대로 넘어왔잖아. 그런데 이 멸종을 한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누군가 대멸종을 당해서 생태계에서 사라지면 그 밑에 하위 부류에 있던 누군가한테는 새로운 도전 기회가 되는 거야. 좋겠네. 어떻게 그걸로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 째짠한 멸종까지 하면은 저 5번이 아니라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에서 누군가 멸종하고 새로운 종이 득세를 하고 또 얘 멸종하고 또 득세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생물로 진화를 했다라는 게 현재 과학계의 추측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구의 역사를 쭉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솔직히 따지면 이해가 아니라 99% 암기입니다. 1%는 뭐냐고? 외울 때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생물의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첫째, 변이라는 말. 변이가 뭐니? 변이. 차이점이 변이야. 너네 코 모양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코 없는 사람. 너 코 없어? 있잖아. 콧구멍 2개, 코. 근데 사람마다 코 모양이 어때?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뭘까? 그게 다른 게 변이야. 뭐라고? 다른 게 변. 차이가 사람마다 차이 나타나는 게 그게 변이야. 네. 왜 차이가 나? 유전자. 그 유전자의 차이야. 그러면 네 코를 만드는 유전자와 네 코를 만드는 아마 전체 틀은 되게 비슷하겠지. 네. 근데 우리 1학기 때 뭐 배웠어? 코돈 배웠지. 네. 만약에 너네 코를 만들 때 관계되는 단백질이 아미노산 1000개짜리라고 치자. 그 중에서 아미노산 몇 개 다를 것 같아? 1000개의 아미노산 중에 몇 개 다를 것 같아? 너네 네. 코만 치케야 5개를 치케야 1% 미만 1%도 너무 많이 쳐준 거야. 솔직히 아미노산 1000개 중에 한 개만 바뀌어도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적으면 하나야. 적으면 몇 개? 하나. 근데 이게 뭐 수백 개씩 다르지는 않아요. 굉장히 조금씩밖에 차이 안 나. 유전자 그 염기 서열 한두 개 차이밖에 안 나요. 우성 열성도 염기 서열로 따지면 1~2% 안쪽에서 차이야. 2% 이상 차이 나면 그건 아예 다른 종이 돼버려요. 퍼센테이지로 차이 나요. 이렇게 아주 미세한 유전자의 차이가 표현의 차이로 나타나겠죠. 그 표현되는 형질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변이라고 그래요. 유전자가 조금씩 살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해가거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변이, 즉 형질의 다양성이 나타나요. 유전자 차이 때문에. 이 유전자가 변한 거니까 자손한테도 그 형질은 당연히 유전이 되는 게 기본이야. 그럼 왜 유전적 차이가 왜 나타나냐? 이건 뭐 돌연변이가 가장 대표적이가 되겠죠? 그 변이의 다양성인 얘네들 등대기 보면은 점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다 차이 나요. 위치도 조금, 뭐 점 개수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거든? 그리고 너네 얼룩말 있지? 얼룩말 그 무늬도 조금씩 차이 나요. 얼룩말 무늬도 차이 나고 그 표본 점 있지? 점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 패턴 무늬 있잖아. 그걸 보고 지난번에 그 놈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을 한대요. 얘네 다 같은 종이야. 색깔 다르지? 근데 다 같은 종이라고.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따지면 뭐 돌연변이 축적입니다. 근데 저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치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죽을 거야. 생명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치. 인간으로 따지면 1번이나 2번 염색체에 심각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근데 뭐 21번 염색체, X염색체 일부 이런 거는 돌연변이로 태어난다고 중학교 때 배웠죠. 돌연변이가 조금씩 그리고 유성생식을 통해 조합이 바뀌어요. 서로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유전자를 자손한테 줄 때는 엄마가 준 염색체 아빠가 준 염색체에서 일부씩 바꿔 가진 다음에 자손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교차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하여간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이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위치에 조금씩 생기면서 생태계에 다양한 변이가 나타났다. 이 과정은 시험에 많이 못 낼 겁니다. 변이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돌연변이 있고 유성생식을 위한 생식세포 다양한 조합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야. 결국은 유전자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생식세포 인간은 감수분열할 때 감수 1분열에서 우리 배운 바에 의하면 감수 1분열에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서 얘가 좌우로 분리돼. 그래서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염색체 중에 하나만 자손한테 넘겨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가 염색체의 무작위 배열에 의한 경우의 수만 2의 23승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유전적 다양성, 형질이 다양한 자손을 만들어놔야 환경이 변했을 때 멸종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멸종당하지 않을 확률이 커져요. 요거는 뭐 꼭 시험에 나올 얘기지. 자연 선택. 자, 이제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났어. 같은 종류인데 누구는 초록색, 누구는 파란색, 누구는 빨간색이라고 치자. 빨간색 없지만 벌레라고 치자. 벌레는 야 너네 숲에 가면 벌레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여? 그렇게 대답하면 수업이 안 되는데? 잘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 풀도 초록색인데 벌레도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지. 그런데 초록색이 아닌 새끼들은 천적들한테 잘 잡아먹혀. 네. 그럼 얘네는 후손을 만들 확률이? 적어요. 얘네는 살아남아서 후손을 만들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얘네들은 유전자를 남길 확률이 줄지. 네. 반복하면 파란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새끼들은 그 유전자를 후손을 못 남기니까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못 남기지. 그러면 파란색 유전자는 어떻게 될까? 결국 생태계에서 없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자연선택이에요. 이게 그 죽고 살고를 내가 결정해서 주변 환경이 결정했어. 그게 자연선택이라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진화는 어떻게 해야 돼?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 그게 진화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야, 사람들 손가락 몇 개니? 5개. 난 10개인데? 너 5개요? 너 손가락 5개밖에 없어요? 자, 오른손 왼손 중에 손가락 3개가 어디야? 아, 4개 하나야? 3개 2개 아니고? 손가락 몇 개야? 10개. 그런데 지금도 육손, 즉 손가락 12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나 처음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가락 유독 많아 보이는 거야. 봤더니 손가락이 6개였어요. 근데 여기가 5개야. 근데 되게 자연스럽더라고 보니까 움직이는데. 아 진짜 움직여요? 되게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요. 헐. 아니 처음에 인식을 못했다니까. 처음에 아예 보고 나서 인식도 못했다니까. 근데 손을 아 그래요 이렇게 딱 특지를 끼는데 이 손가락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야. 봤더니 나중에 딱 봤더니 여기가 5개인 거야. 아이씨 끝났어. 그냥 물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왜요? 네, 한 모금 마실게요. 알겠어. 네. 그냥 약간 다지증 같은 거 아니에요? 아 맞다 다지증이야 그게. 아 그냥 그래요? 육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지증이에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요. 그래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케이스 봐. 이건 굉장히 힘들어. 하나, 둘, 셋, 넷, 합성 다섯, 아니에요? 여섯, 일곱, 여덟. 아니야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 선생님 친구 중에서 어렸을 때 아무리 더워도 남들 다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리고 게을러 목욕하러 다니고 그럴 때 기를 쓰고 양말을 신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 걔가 오른쪽 발가락은 5개인데 발톱은 6개. 응? 새끼 발가락 끝마디만 2개로 갈라져 있는 친구. 얘처럼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게 다지증이라고. 근데 저런 거 절단하지 않아요? 진짜 이런 거는 절단하죠. 근데 진짜 내가 본 사람은 너무 이런 식으로 너무 자연스러웠어. 저기 옆에 거. 아니 이것도 유전돼요. 이 옆에. 이런 식으로 너무 자연스러웠어. 맞아 맞아. 되게 자연스럽죠. 네. 처음에 딱 보면 저게 뭐 이래. 근데 다 신경도 이거 보고 뭔가 이상한 걸 찾아. 5개. 이게 다 여기가 5개야. 손가락이 6개면 더 편하지. 근데 내가 본 사람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양이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 예쁜 모양. 거의 티가 안 났어요. 그 사람은. 그것도 복이다. 그래 좀 보기 이상하거나 그러면 대부분 절단을 해서 절단을 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것도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서 정상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이렇게 이 2개가 붙어서 근데 아버지도 붙었었대. 근데 네. 자매인데 둘 다 이게 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좀 약간 좀 부자연스럽기를 봤더니 이게 지가 그러더라고요. 붙어서 나와서 자기는 여기 수술을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수술을 하면 큰 문제가 안 보이더라고. 내가 봐서는.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 쉽지 않은 게 요즘은 성형이 되게 발달했죠. 요즘. 근데 대부분은 왜 이런 사람보다 5손가락 10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생존에 유리한 거야 이게. 6개는 안 유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기형적으로 6개나 7개인 사람들은 활동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손이 불편해. 모양이 좀 이상한 사람들. 결국은 우리 몸이 이렇게 지금 생긴 거는 사실 이거하고 좀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과거에. 있죠.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생존에 유리하니까 이런 모습이 된 거야. 이거는
그 테스트한 건데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 같이 풀어봅시다. 이거는 또 재밌어요. 놀이라 그랬는데 짜증나요. 자, 자연 선택에 의한 예. 요거랑 아주 되게 비슷한 예가 내가 공업암화라는 거를 가르쳐줬어. 실제로 영국 산업혁명 때 일어나는 거거든. 자, 딱 정보네. 지금 무슨 색 있니? 회색. 회색과 검정색 있지? 근데 배경이 좀 밝으면 어떠면? 배경이 밝으면 누가 더 잘 보여? 검정색이 잘 보이니까 개체수가 검정색이 적어요. 회색이 많고. 근데 산불이 났어. 그럼 배경이 무슨 색으로 변해? 시꺼멓게 끄을려서 검어지. 검게 변하죠. 그럼 누가 이제 눈에 잘 띄어? 회색이 잘 띄어. 그래서 나중에 그 숲을 누가 지배하게 돼? 검정색. 공업 암화는 산업혁명 이전에 이 영국 주변의 나무들은 표면이 흰색에 가까운가 봐. 오케이? 그래서 흰색 나방과 검정 나방이 있었는데, 검은색 나방이 있었는데, 뭐 비율이 뭐 이런 식으로 있었나 봐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왜? 누가 잘 보여? 나무가 하얀색, 나무 가지가 하얀색이니까 거기 앉아있으면 새들이 까만색 위주로 잡아먹었던 거야.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됐어? 시꺼멓게 변한 거야. 환경이. 그랬더니 이게 흰색하고 검정색의 비율이 어떻게 바뀌더라? 거꾸로 되더라. 그러면 얘 개체수가 확 줄어들더라. 이런 게 자연 선택의 극단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항생제. 아마 너희들 몸에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 너네가 몇 년생? 2009년생? 그 무렵에 2005, 6년 요때 너네가 애기였을 때 있지? 우리나라에 정말 잘못된 문화가 있었어요. 2000년 초반대 항생제 의사가 5일 먹으세요 이러면 5일 먹는 거고 3일만 먹으세요 이러면 3일 먹어야 돼요. 근데 너희들 약 먹다가 괜찮아지면 약 먹어 안 먹어? 항생제는 그러면 안 돼요. 항생제는 의사가 5일 드세요 이러면 5일 먹어야 돼요. 도중에 끊으면 오히려 몸에 내성세균을 번식시키는 계기가 돼요. 재밌게도 항생제가 있는 조건에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새끼들이 항생제 내성 없는 새끼들한테 유전자를 공유합니다. 유전자를 넘겨주게 된다고. 얘하고 종이 달라도 다른 종한테도 그 유전자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가 있는 조건에서는 내성을 획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거 넘겨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다 죽여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근데 니네들 엄마가 너네들 아기 때 먹이다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먹였을까 안 먹였을까? 안 먹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2000년 초반에 너네들 애들은 내성세균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고무력까지 우리나라 2010년 요 무렵까지 의사들이 쓸데없는 항생제 처방을 너무 많이 했어. 감기에 항생제 처방하고 막 그랬다니까. 선생님 항생제 많이 주는 병원 안 가요. 처음에는 내성세균이 거의 없고 내성세균 조금 있고 내성 없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항생제 한번 빵 치니까 얘네들은 2마리 남아있던 게 아예 안 죽고 얘네들은 거의 죽고 1~2마리밖에 안 남아. 번식을 하면 내성세균이 많고 내성 없는 애들이 극소수겠죠. 여기 항생제 한 번 더 치면 내성 없는 애들은 싹 없어지고. 원래 누가 주류였는데 초록색이 주류였지. 내성 없는 애들이. 이제는 뭐가 주류가 된 거야? 내성 있는 애들이 주류가 된 거야. 요렇게 여기서 자연선택이 뭐야? 항생제가 있다 없다가 자연선택이 되겠지.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남모양 적혈구증, 우리나라에서 저런 환자가 있으면 얘는 운동 같은 것도 못하고 사는데 불편합니다. 왜? 그 악성 빈혈에 시달리게 돼요. 적혈구 모양이 저기 이렇게 난 모양, 초승달 모양으로 변해서 산소 전달 능력이 굉장히 약하고, 두 번째, 얘가 잘못하면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
모세혈관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생존하기가 오히려 불편해. 그런데 정상 애들은 수명이 한 120일 정도 되거든. 정상 적혈구는. 근데 얘는 짧아요. 한 달 정도밖에 한 달도 안 돼. 말라리아 원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적혈구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안에 들어가봤자 성충이 되기 전에 적혈구가 먼저 파괴돼. 그러면 말라리아 원충도 같이 죽어. 그럼 말라리아가 발병을 안 해요. 그러면 말라리아가 많이 있는 동네에서는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가 오히려 생존에 유리하죠. 그래서 하나는 유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상 유전자, 하나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즉 잡종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 생존에 유리해. 그 동네가 어디야?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과, 어? 근데 우리나라도 말라리아 자주 나와요. 네. 우리나라도 21년 내내 말라리아 나와요. 그래서 저기 철원 지역 있지? 응? 네. 거기 갔다 오면 헌혈 못해요. 왜냐? 저기 휴전선 부분 있지? 거기에 말라리아를 가지고 있는 모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갔다 오는 애들은 6개월 동안 헌혈을 못해요. 그래서 그쪽 부대 애들은, 우리나라 동부전선 쪽 부대 애들은 1년에 헌혈을 5월 딱 요때 한 번밖에, 4월, 5월 요때 한 번밖에 못해요. 다른 데 헌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6개월 그 시간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군대 있을 때 딱 봄에 한두 번 헌혈 차 오지 나머지 시기는 아예 안 왔어. 왜? 맨날 목에 뜯기고 사니까. 너는 생일 지난 사람 헌혈 가능자. 나한테 헌혈해. 너네 싫어. 만 16세가 되는 해지 올해가. 만 16세. 네. 만 16세가 되면은 헌혈이 가능해요. 가지고 너네 봉사 없지? 네? 봉사 없지? 의무 봉사 시간. 네. 없어요. 옛날에는 1년에 20시간인지 30시간인지 봉사 시간이 있었거든? 헌혈하면 4시간 줬는데. 그래서 내가 아는 애들은 헌혈로만 다 채워서 가는 애들도 있었어. 헌혈 한 번 하면 몇 시간 준다고? 4시간. 1시간 줘요. 개꿀이다. 근데 성분 헌혈을 하면 2주에 한 번 헌혈이 가능하거든? 봉사 시간을 헌혈로만 뭐 3년 동안 뭐 100시간 단위 채우는 애들도 있었어. 나만 돌지. 이 얘기는 그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형질이 어디 가면 유리한데 어디 가면 불리할 수도 있다. 즉 특정 형질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왜? 내가 사는데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결국 누가 판단하는 거야? 환경에 의해 결정나는 거야. 그래서 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지역에서는 유리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힘드시다. 잠깐만 요거까지만 하고 싶게요. 진짜 가야 되니까 그래 차라리 지금 쉬고 하자. 5분만 쉬자. 진짜 5분만. 안돼. 일찍 갈 놈이 있어서 빨리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 돼. 자 진화. 진화는 개념만 일단 알아두고 넘어가. 일찍 안 가도 될것 어? 같아요. 일찍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 몇 시까지 가야 돼? 원래 형들이 2시까지 오는데 2시까지 오래? 알았어. 네, 자. 5분만요. 진화. 진화의 포인트는 생존에 유리하게 변화하는 거야. 진화는 뭐라고? 진화를 뭐 어쩌고 여기서 거치면 생물이 변화한다. 어떻게 변한다? 생존에 유리하게. 어떻게 생존하게?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에 유리하게 변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적응은 뭐냐? 내가 환경에 적응, 즉 하나의 개체 내지 시간이 짧으면 적응이라고 보면 되고, 그 변한 게 유전자 단위까지 변했으면 진화라고 보시면 돼요. 적응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진화는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다윈이 주장했던 자연선택설의 순서 내신에 딱 한 문제 등장할 거야. 요거 순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일단 과잉 생산과 변이. 여기서 과잉 생산이라는 게 뭐지? 많아요. 하나의 환경에서 나중에 내년에 생물 배우는 사람들은 환경 수용 능력이라는 걸 배워요.
즉, 요 생태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개체 수보다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를 많이 태어나는 거를 과잉 생산이라 그래요. 근데 생태계는 항상 그 과정이 있어. 항상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과잉 생산하고 이 여러 개체 중이들이 조금씩 차이 나는 각각의 변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은 생존에 유리할 거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은 불리할 거예요. 자, 이 환경에 100마리 딱 살 수 있는데 100마리 살 수 있는데 환경이 좀 괜찮으니까 100한 30마리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된다고. 그럼 30마리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서 사라지겠죠. 먹이가 100인분밖에 없는데 100마리 분밖에 없는데 130마리가 태어났으니까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뭘 한다고? 먹는 거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될 거야. 선생님 100명 있는데 130명이 골고루 나눠버리 사람은 그게 될지 몰라도 동물들은 그게 안 돼요. 지 먹고 싶은 대로 먹습니다. 그럼 30마리는 도태된다 그래. 그러니까 도태가 무슨 소리야? 죽는 거야. 생태계에서 도태되면 죽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요 중에서 몇 마리 살아남고 100마리 살아남고 30마리는 도태되겠죠? 누가 살아남을까? 유리한 놈. 자연 선택을 받은 놈. 즉 생존에 유리한 놈. 그래서 누가 살아남아? 유리한 게 살아남지. 네.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지 내가?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죽어간 30마리가 갖고 있는 개체 유전자 있을 거 아니야. 요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은 계속 적응을 못하고 도태돼서 사라지게 돼. 그러면 그 유전자는 생태계에서 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기린 얘기를 들으면 모가지 낀 기린들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고 모가지 짧은 기린 가끔씩 태어나도 계속 빨리빨리 성체가 못 되고 죽겠죠. 후손한테 유전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럼 키 작은 유전자는 결국은 이 개체군에 없어지게 돼요. 유전자가. 그러면 이제 기린은 다 어떤 놈이 되는 거야? 목이 긴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종으로 새로운 종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거야. 긴 목, 중간 목, 짧은 목 애들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바닥에 풀이 싹 없어졌어. 그럼 누구만 살아남아? 모가지가 낀 애들만 남아. 모가지 짧은 애들 유전자는 후손에 전달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기린은 전부 다 목이 긴 애들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연 선택. 너희들 아마 포인트가 자연 선택에 맞춰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순서. 과잉 생산,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유전과 진화. 여기 용불용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용불용설은 그거야. 쓰면 발달한다.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어? 높은 데 먹으려면 자꾸 모가지 빼다 보니까 모가지 길어진 거야 라고 설명을 했었어 옛날에는. 그리고 너희들 운동 자꾸 하면 근육 생기지? 봐. 자꾸 쓰니까 발달하잖아 라고 라마르크가 용불용설. 쓰던지 안 쓰던지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라는 뜻이야 이게. 오케이?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요거를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을 획득 형질이라 그래. 쉽게 얘기해서 전쟁터 나가서 팔 하나 떨어졌다 치자. 그럼 자손으로 나오면 팔이 없이 태어나냐? 아빠가 보디빌더면 애기 뭐 태어날 때 뭐 근육 자랑하면서 태어나냐? 획득 형질은 유전된다 안 된다?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화론의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다윈이라는 아저씨가 자연 선택설을 주장을 했을 때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때 당시 기독교가 유럽을 그냥 거의 뭐 지배하다시피 하던 시절이거든. 어디 감히 성경 얘기를 무시하고 이 새끼가 막 원숭이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쌉소리를 하자고 그냥 그래서 엄청 욕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살아남았어. 이 이론이 살아남았어. 그건 좀 있잖아.
근데 과학적인 설명은 부족했어요. 왜냐? 형질이 다양한 이유, 유전자의 개념, 그리고 유전의 개념이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었던 시절이거든?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 형질이 왜 다양한지도 몰라. 그리고 유전의 개념도 없어. 그러니까 자연선택설이 그때 당시는 인정받지 못했어. 근데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욕만 하던 이 이론이 살아남았느냐? 이게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쓰여요. 여기 자연선택, 적자생존이 있었다 그랬지? 우리가 니네보다 더 진화해. 너네 흑인들, 너네 백인들, 너네 흑인들, 황인들보다 우리 백인이 더 우월한 종족이야. 소위 얘기하는 우생학이라 그래요. 우리 유전자가 니네보다 더 뛰어난 유전자다고 주장하는, 뭐 사실 보면 과학적 근거는 없지. 지네가 과학이 조금 발달했을 뿐이니까.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다시 각광을 받은 겁니다. 대표적인 자연선택설의 예가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갈라파고스의 군도의 핀치새. 자, 주의사항. 원래 핀치새는 부리 모양이 다양했습니다. 핀치새는 부리 모양이 어땠다? 원래 다양했어. 그러다가 성으로 갈라지게 된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러 종류 중에 요쪽 선인장 많은 섬에 있는 애들은 나머지 싹 멸종하고 얘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요 다른 섬에 가는 데는 먹을 게 딱딱한 열매밖에 없더라. 그래서 부리가 두꺼운 애만 살아남고 나머지 애들은 싹 죽었다. 오케이? 그럼 이 변이는 언제 나타난 거야? 갈라지기 전에 변이가 있었던 거야. 변이가 먼저 있었고 갈라진 다음에 나머지 변이들은 자연 도태돼 버리고 특정한 놈들만 자연 선택 받아서 새로운 종처럼 분화한 거다. 자, 이제 또 화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생물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 요거 딱 잠깐만 얘기해보고 넘어가요. 자, 생물의 다양성은 세 가지로 구분돼요. 생물의 다양성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첫째, 유전적 다양성. 둘째, 종 다양성. 셋째, 생태계 다양성을. 너희들 모의고사나 내신 문제 그림 3개 주고 각각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냐를 물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하나의 개체 안에 하나의 개체군 안에 즉 다 똑같은 종애들이지. 근데 그 안에 그림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없어? 잘 봐. 유전자 염색체에서 색깔 패턴이 조금씩 다르죠? 이거는 변이를 뜻해. 뭘 뜻한다고? 같은 종 안에서 변이를 뜻해. 즉 유전적 다양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한 종류만 그려주고 조금씩 차이 난다? 그건 뭘 뜻하는 말이라고? 유전적 다양성을 뜻하는 말이야. 근데 유전적 다양성이 왜 필요해? 이건 뭐 저 바지락 무늬가 다르다, 나비의 무늬가 다르다, 불가사리 색깔이 하고 점이 다르다, 아까 얘기했던 무당벌레 그 등 패턴이 다르다, 이런 게 다 유전적 다양성이야. 개체별로 변이,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왜 얘기하냐? 마지막 요 한 문장이에요. 요거 얘기하다.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 종 다양성이 유지가 돼요. 요거를 좀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유전적 다양성이 있으면 멸종당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라고. 즉 여러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전자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으니까 환경이 변해도 어느 일부는 살아남아. 그래서 멸종을 안 당해. 그러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 유전적 다양성이 있으면 환경이 변했을 때 멸종 안 당할 확률이 있고, 그러면 멸종을 안 당했으니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생태계 하나에 여러 종류의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즉 종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유전적 다양성 왜 필요하다고?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 환경이 변했을 때 쉽게 멸종 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씨 없는 바나나. 너네 조만간 바나나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저거.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전 세계 1.1속이에요. 한 종류 바나나 다 유전자가 다 똑같은 바나나라고. 근데 얘네들은 씨를 안 만들어. 그럼 어떻게 번식하냐? 영양생식법. 즉 바나나 꺾고 나서 밑둥을 자르면 주변에 싹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 그 싹을 옮겨 심어갖고 지금 바나나를 번식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나나가 문제가 되는 바나나한테 문제가 되는 지금 곰팡이, 파나마병이다.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거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농장 하나가 개작살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발견되는 데는 다 태워버리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지금 어떻게 효과적인 방제책이 없어. 방법은 바나나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씨가 없어. 즉 유성생식을 못 시켜. 바나나 유성생식을 못 시켜. 씨가 없어서. 이 남은 방법은 하나. 그 맛대가리 없는 그 원시 상태의 그 야생 바나나 있지. 여기서부터 다시 육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육종이라는 표현을 쓰면 종자를 개량한다라는 거야. 육종은 새로운 종자로 개량한다는 뜻이야. 다음 종다양성. 자, 종다양성은 하나의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한 애들이 살고 있느냐가 종다양성이야.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이 앞에 그림상으로 생태계 하나 안에 다람쥐도 있고 토끼도 있고 뱀도 있고 식물들도 종류별로 있고 딱따구리도 있고 여러 종류가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종다양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다양성을 따지는 방법이 여기 실제로 나오고 요 종다양성에서 요 문제는 진짜 시험에 잘 나와. 특히 요거 두 가지 방법으로 따집니다. 순서대로 첫째, 종 수가 많으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태계 가와 생태계 나가 있는데 가에도 하나, 둘, 셋, 네 종류, 나에도 하나, 둘, 셋, 네 종류 똑같은 종류 수가 살아요. 그런데 가는 비슷비슷해요. 개체에 따른 개체수가 종류에 따른 개체수가 비슷하지. 얘는 개체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지. 그러면 이걸 종균등도라고 하는데 종균등도가 높아요. 얘가 즉 표준 편차가 작은 놈들, 비슷비슷하게 사는 놈들. 한 종류에도 많으면 종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2가 있는데 얘는 없는데 얘는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나가 종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네 종류만 따진다. 그러면 가가 종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 시험 진짜 잘 나와요. 다시 한번 종다양성 따질 때 일단 뭐부터? 종류 수부터. 뭐부터? 한 종이라도 그러면 이 종류 다 잘 세는 게 눈깔이 시력 검사 문제야. 두 번째는 골고루 있느냐. 그래서 A 종이 몇 개겠지, B 종이 몇 개겠지, C 종이 몇 개겠지. 이거 카운트 잘하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요거 종다양성 문제나 출제 빈도 굉장히 높다. 꼭 기억해라. 내신에 아주 쉽게 낼 수 있어요. 대충 봐도 나오지 않겠냐? 한 종류라도 많으면 종다양성이 높다. 그다음에 종류 수가 같으면 얼마나 골고루 있느냐. 이렇게 따진다. 꼭 기억하세요. 요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 너 자꾸 보면 그 점대라고 빌 거야. 그냥 점은 막 코에 있어야지. 그 눈에 있으면 몰라요. 저희 12시 반에 끝나요? 1시에 끝나요? 12시 반. 저요? 응? 네? 2시간만 하기로 했어요. 아, 자,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하나의
일정 지역 안에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있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열대우림 있고 갯벌 있고 습지 있고 이런데 자 종다양성이 제일 높은 게 열대우림이다. 뭐가 높은 게? 아, 요 이렇게 깜빡했다. 야, 이 종다양성이 높아야 건강한 생태계예요. 안정적인 생태계야. 종다양성이 높아야 안정적인 생태계고 오히려 멸종을 잘 안 당해요. 종다양성이 높아야 안정적인 생태계다. 그게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요 마지막 요 문장. 종다양성이 높아야 안정적이다. 그래야 A라는 건 B라는 뭐 네 종을 잡아먹다가 A가 숫자가 줄어들면 B, C, D도 잡아먹다가 그럼 A는 다시 개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이런 오히려 이래서 멸종을 잘 안 당해요. 생태계 다양성. 자, 열대우림의 종다양성이 가장 높다. 일단 그리고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해야 종도 더 다양해. 왜 특정 지역에서만 사는 애들이 있어 없어? 있지? 뭐 숲에서만 사는 애, 사막에서만 사는 애, 갯벌에서만 사는 애 이러잖아. 갯벌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종다양성이 좀 높아요. 근데 종다양성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라고? 열대우림이 종다양성은 가장 높다. 이건 뭐 다른 그 뭐 풀밭 초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비교적 높다라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아니야. 또 하나 농경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갖고 놓은 농경지는 종 다양성이 어떻다? 어마무시하게 낮다. 오케이? 종다양성이 왜 나요? 응? 왜 나요? 너 싹죽이가 하나만 키우잖아. 너네는 벼만 키우고 나머지 싹죽이었잖아. 한 종류만 키우잖아. 너 배추밭에 가면 뭐만 커? 배추만 커요. 나머지 풀 이런 거 다 어떻게 해? 싹 뽑아서 다 죽여버렸잖아. 제초제 뿌리고 한 종류만 키우는 목적이야. 농경지는. 그래서 농경지는 종다양성이 어떻다? 엄청나게 낮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농약 뿌리고 비료 주고 안 하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건강한 생태계 여러 종류가 있으면 내비둬도 유지가 돼요. 건강한 생태계. 농경지는 종다양성이 너무 떨어져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유기농이 힘든 거야. 왜? 심어놓고 놔두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요. 쉽게 얘기해서 잡초 자라고 벌레 들끈 끓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인간이 키우는 농작물들은 대부분 병충해에 약해요. 그러면 밭에다가 심어놓고 가을에 가보면 얼마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10분의 1이나 남아있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유기농은 거의 10배 이상 가격을 불러야 정상이야. 자, 생태계의 요소와 기능 3개가 생물 다양성에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종다양성이 높아. 생태계가 다양해야 종다양성이 높아. 종다양성이 높아야 생물 전체가 안정적으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하나만 다양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따로 논다는 틀린 답이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도 문제가 생긴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1학기 때 시스템 배웠잖아. 그렇게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여기는 도덕이죠. 생물 다양성이 왜 필요해? 우리 의식주 때문에. 뭐 때문에? 의는 뭐야? 입는 거. 식은 사실 인간이 먹는 거 100% 생태계에서 나오죠? 네. 생태계가 개작살라면 니네들 굶어 죽는단 말이지. 주는 집을 뜻하지. 집 골격은 철근 콘크리트지만 나머지는 생태계에서 얻어서 건물 짓죠?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 전부 다 생태계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의약품 원료야. 의약품 원료. 버드나무 가지를 껍데기를 뜯겨가지고 삶어. 그러면 살리실산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살리실산이라는 게 나와. 근데 얘가 진통 효과에 탁월해. 근데 문제가 있어. 속 쓰려.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키토해. 위염을 유발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식초랑 반응시켜서 아세틸살리실산을 만든 거야. 뭘 만들었다고? 그래서 얘네 두 개 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들었어. 아스피린이 이거를 원료로 해서 식초랑 반응해서 아세틸살리실산을 만든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항생제, 푸른 곰팡이, 뭐 페니실린. 1920년대 최초 발견돼서 순수 분리는 1943년인가 됐군. 그거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에서 뽑아냈어. 이거 말고 너네 학교에 보통 한국으로 쓰기는 주목이라는 나무에 그 빨간 열매 있어요. 기억나지? 아직 주목 열매가 있지는 않아서 좀 더 있으면 주목 열매 익을 거거든? 학교 가서 한번 따먹어봐요. 먼지만 씻어가지고 특유의 향이 있거든? 한번 먹어봐. 먹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먼지만 잘 닦고 먹어봐요. 주목 열매. 주몽이. 아, 너 못 봤지? 불 꺼봐. 진짜 또 못 봤어. 전물 마시고 뭐였지? 얼른 가서 먹고 와. 학교에 보통 주목 열매가 주목 나무가 한두씩은 있어요. 나무로 밖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아까 보면. 근데 이렇게 빨갛게 열매가 열려요. 빨갛게. 어디가 빨개? 근데 확대해 보면 안에 씨가 보여. 이렇게. 씨가 안에 보여요. 과육이 가운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럴까? 안에 씨가 보여요. 이거 따서 먹으면 약간 이렇게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거든? 그리고 달달합니다, 맛은. 이 안에 이렇게 씨가 보여요, 이렇게. 종자가 보여. 씨까지 먹지 말고. 근데 이 과육 부분에 그 특유한 향이 있는데 그게 텍솔이라는 항암 성분이에요. 항암제 약으로 개발된 게 텍솔이에요. 즉 우리가 먹고 있는 약 중에 상당수가 천연 추출물이에요. 약 중에 상당수가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생태계에 있는 그 식물이나 동물에서 뽑아 먹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한 개만 생각해봐라 이러면 한약이 대표적이겠지? 응? 한약이 그런 거야. 약으로 쓰는 것 중에 상당수가 천연 추출물들이에요. 이거 따지면 천연 추출물이지. 이것도 따지면 천연 추출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에탄올 종류들,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그러지? 왜 바이오? 원료 자체가 나무나 풀 같은 생명체야.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이에요. 요즘 우리 먹고 있는 우리란다. 나는 술을 원래 안 먹고 니네들은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술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응? 우리는 너와 나 다 포함되는 거잖아. 뭔가 어떻게 갔어요? 아니라고. 선생님 술을 제사 지내고 음복하는 게 그게 끝이야. 그래서 선생님 술 아예 안 먹어요. 이거 바이오 에탄올 요즘 같은 경우는 에탄올, 뭐 소독용 이런 거 대부분 있지. 거기서 뽑아내는 거야. 텃밭, 나무 이런 데서 뽑아내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얻어내려면 그리고 만약에 석유는 결국 끝날 거 아니야. 내가 초딩 때도 60년이면 끝나요. 중학교 갔더니 60년이면 끝나요. 고등학교 갔더니 60년이면 끝나요. 대학교 갔더니 60년이면 끝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60년이야? 근데 결국은 화석연료는 고갈된 재원들이에요. 근데 저 바이오 에너지는 고갈이 안 돼요. 태양만 있으면 지구에서 계속 식물이 자랄 거고 그 식물을 이용해서 에탄올을 계속 뽑아낼 수 있어. 그게 바이오 메탄올. 동물이나 식물이 생산한 유기물로부터 얻은 원료. 대부분은 요즘은 대세가 셀룰로즈, 즉 섬유질을 분해해서 에탄올을 만들어요. 뭘 분해해서? 옛날에는 녹말을 분해해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섬유질을 분해해서 에탄올을 만들어요. 굉장히 값싸게. 그걸 만들어주는 놈이 미생물이 그런 놈이 있거든?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바이오 에탄올 만드는 미생물 어디서 뽑아냈다 그랬어? 흰개미 배가 가서 미생물 분리했다 그랬죠. 흰개미 나무만 먹고 사는 그 흰개미 배를 가서 미생물 분리한 거야. 어떤 과학자가 생각했는지 대단한 걸 했어요. 그 다음 심리적 가치.
심리적같이 뭐 보기 좋다라고 그랬는데 보기 좋은 것보다는 역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목적 자체로 생태계를 보호를 해야 합니다. 너네 요즘 빵 구울 때 베이킹 파우더 별로 안 쓰죠? 빵 구워본 사람, 빵 만들어 본 사람 없어? 요즘 다 이스트, 효모 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를 보호를 해야 돼. 근데 인간의 활동 자체가 생태계를 존나게 까부수고 있거든? 엄청나게 까부수고 있어. 인간의 활동 자체가 생태계를 엄청나게 까부서. 왜냐? 지구 역사상 생태계 종 다양성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고 있는 시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구상이 지금 엄청나게 멸종이 되고 있어요. 인간의 활동 덕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예요. 서식지 파괴는 서식지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인간이 무슨 개발한다고 뭐 도시 하나 만들면 싹 그냥 콘크리트로 덮어버리잖아. 서식지가 아예 없어져요. 얘들아 정신 차려. 문제는 단편화. 단편화가 진짜 시험에 잘 나. 서식지 단편화. 단편화가 뭐냐? 서식지가 나뉘어지는 거를 단편화라 그래. 누가 이 서식지를 나눠? 요 사이 누가 나눠? 도로. 뭐 때문에? 가장 문제가 도로야. 뭐 주택개발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도로예요. 도로를 거미줄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던 것 5분 줄이겠다고 그 새끼를 만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도로 때문에 서식지가 이렇게 끊기게 돼요. 이걸 서식지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태계 하나가 쪼각 나뉘어져. 그 문제가 뭐냐? 원래 곤탱이나 이런 덩치가 크고 생태계에서 꼭대기에 있는 최종 포식자들은 굉장히 넓은 영역을 활보하고 다녀요. 근데 이렇게 쪼각 나눠서 보면 숲의 중심에 살던 덩치가 큰 애들은 서식지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누구한테 크게 영향을 준다? 중앙에 사는 애들. 중앙에 살면서 덩치 큰 애들, 넓은 영역을 필요로 하는 애들한테 특히나 치명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너 자꾸 졸면 이 문제 틀린다. 단편화 문제가 요 페이지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단편화 문제야.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하나를 더 설명할 거예요. 이게 서식지가 50%가 된다고 생물이 50% 멸종하는 게 아니야. 서식지가 50% 정도로 줄잖아. 면적이 50%가 되면 종은 10%만 멸종을 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대신 개체수는 엄청나게 줄어들겠지만 종수는 10%. 근데 그 이하로 줄면 멸종이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서식지가 100에서 50이 된다고 생물 종수도 50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식지가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돼. 이렇게 서식지가 50%가 돼도 멸종은 요만큼밖에 멸종 안 돼요.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50%에서 그 이하로 줄어들면 멸종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근데 완전히 멸종된 거는 복원이 안 돼요. 아직 남아있으면 복원이 가능할지 몰라도 완전 멸종하면 복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첫째, 불법 포획 및 남행을 하지 말자. 잡지 말라는 거 잡고, 10마리 잡으라고 했더니 100마리 잡고 하지 말자. 두 번째, 외래종 유입을 잘 차단하자. 요즘 뭐 뉴트리아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 토종 사기라는 놈이 얘한테 맛을 들여가지고 개체수가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다 그래. 그런데 이 가시박은 문제야. 너네 집 주변에 조깅 코스 있니? 하천 주변에 조깅 코스를 잘 만들어놨잖아요. 요즘 거기 가보니 가시박이 넘쳐요. 지금쯤 되면 이제 얘네들 꽃 피고 막 그러거든. 근데 문제가 잔가시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 그래서 처리하기가 애매해. 그래서 처음에 싹 나올 때 있지. 그때 쪽쪽 뽑아버리면 되는데 천적이 없어 얘. 잡아먹을. 얘 뜯어먹는 애가 없다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람이 직접 뽑아야 돼. 사람이 그 직접 가서 일일이 뽑기는 어때? 너무 힘들겠지? 진짜 빡세요. 블루길 얘도 문제지만 베스도 문제죠. 네? 블루길
블루기라고 베스 큰잎 민물우럭. 내가 얘는 몰라도 베스는 먹어봤는데 베스 몰라? 낚시 한 번도 안 가봤어? 낚시를 가요. 시중가요? 아빠 따라서. 아빠가 낚시를 아, 해요. 그 낚시 아니고 보통 아빠들 낚시 한 번씩 가지 않나? 선생님은 아. 요즘에는 낚시를 못 가지만 선생님 대학 시절 군대 있을 때까지는 이거 큰 입 우럭이라 그래. 큰 입 민물 우럭 커요. 얘는 잡으면 베스하고 블루기는 잡으면 죽여야 됩니다. 생태계 다시 풀어주면 불법이에요. 잡는 거 불법 아닙니다. 풀어주면 불법입니다. 오케이?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육지에다 던져놔요. 알아서 말라 죽으라고. 뭐 그러면 개미가 와서 잡아먹던 주변에 있는 뭐 야생 고양이가 와서 집어먹던, 응? 근데 원래 이게 우리가 먹거리 부족한 1960년대, 70년대 베스, 블루기, 뉴트리가 있지? 다 단백질 공급원으로 연구해서 들여온 거야. 근데 안 먹으니까 퍼진 건데 얘네들 선생님이 먹어본 바에 의하면 얘네들 육식성 고기거든. 지금 고기가 쫄깃하고 괜찮아요. 다만 그 민물고기 그 특유의 그 비린내, 흙냄새 이런 게 좀 있어.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거예요. 근데 먹어본 바에 의하면 되게 먹을만하다. 매운탕도 괜찮고 나는 그 장작불에 구워 먹었거든. 소금만 쳐가지고 나한테는 좀 괜찮았어. 지금 내 주변에도 이거 베스 낚시 다니는 애들 있거든. 시간만 맞으면 같이 가고 싶은데 낚시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자주 갈 거 아니면. 그래서 솔직히 한 30cm짜리 널리고 널렸다 그러더라고. 그 한 마리만 한 끼씩 다 됩니다. 이게 베스예요. 블루기는 세로로 줄무늬가 있어요. 붕어처럼 생겼는데. 근데 번식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생태계 교란조합입니다. 환경오염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겠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뭐 개인적인 노력, 국가적인 노력, 국제적인 노력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껴 쓰고 분리수거 잘하는 수밖에 없겠더라. 아껴 쓰고 절약하고 분리수거 좀 잘하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너네들 쓰레기 아무 데나 막 버리잖아. 마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고 나오면서 막 껍데기 딱 뜯겨서 바로 던지잖아. 인정했어 너는? 진짜 초등학생들 요즘 되게 잘해. 과자 사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쓰레기를 편의점 밖으로 나오면서 바닥에다 던져요. 나 그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사회적 노력 국가 내가 봐서는 이거 법을 좀 강화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이거 저 불법 포획 라면 캐갖고 그 걸려봤자 쇠고랑 차고 처음엔 잡아가요. 근데 실제로 실형을 사는 경우는 1%도 안 돼. 거의 대부분 벌금 조금 누르고 나와요. 문제는 불법 포획, 불법 라면 캐서 버는 돈은 수천만 원인데 벌금은 뭐 한 200만 원밖에 안 해. 너 같으면 하겠냐 안 하겠냐.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그게 다 수입이 돼. 100%. 거기서 세금 신고도 안 해. 그거는. 왜? 불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세금 신고 하겠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법이 약해서 불법 포획 남획이 심한 거야 우리나라는. 내가 봐서는 뭐 불법 포획하고 이러면 거기서 만약에 불법 포획하고 불법 남획해서 잡은 돈이 그 금액 있지? 그거에 따블로 벌금을 매기면 함부로 못할 것 같아. 확 줄어들 것 같아. 근데 지금 불법을 저질러서 버는 돈이 더 커요. 자, 국제적으로는 협약이 있어. 이 중에 내가 딱 하나만 기억하자 그랬어. 남사비 협약. 철새, 물새 얘네들 이동할 때 물새들 서식지 좀 보호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을에 별을 베고 나면 거기다 물 받고 다시 벽지 같은 거 뿌려줘요. 애들 와서 먹으라고. 그럼 얘네들이 거기서 겨울 나고 똥 막 싸내가지고 비료 필요 없이 새똥이 비료로 짱이야. 새똥이 비료로 진짜 짱이야. 구안호라고 되게 좋은 양질의 비료가 된대.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물 파트가 끝났고 아이고 20분도 안 남았네.
여기는 빠진 사람이 없으니까 핵심만 파악은 핵심만 딱 짚고 끝내겠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산화환원. 야, 쉽게 해서 지구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중에 산화환원이 있다. 뭐라고? 지구 역사. 즉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산화환원이라는 화학 반응이 없었다면 인간이라는 존재, 생태계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화학 반응이 가능했으니까 인간이 생긴 거야. 네. 그 중에 광합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얘들아, 광합성과 호흡 반응식 좀 똑바로 좀 외우자잉. 너 아직도 안 외웠지? 자, 포도당 화학식 어떻게 돼? 아 그거랑 외웠습니다. 이거 얘기해봐. C6H 12 O6. 겨우겨우 외웠어요. 야, 포도당 화학식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사람은 오래간만이야. 이거 반복하면 좀 빨라지겠지? 반응식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거 거꾸로 가면 호흡이었죠?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 염록체. 염록체. 호흡은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광합성 덕분에 뭐가 생겼다? 산소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 산소. 그래서 아까 얘기를 슬쩍 했던 건데 성칸브리드 시대 얘기할 때 원시 바다의 최초의 광합성 남세균 생겼죠? 그래서 얘가 산소를 만들어요. 최초의 남세균 출현은 약 35억 년? 30몇 억 년 전이에요. 근데 대기에 산소가 누적되기 시작한 건 25억 년 전이에요. 그러면 거의 7, 8억 년 이상은 바닷속에 산소가 녹아 들어간다고 정신 없었다 그러거든. 왜 그렇게 오래 녹아 들어갔냐? 이것 때문에. 바닷물 속에 있던 철 성분하고 산화 반응을 해서 철 이온하고 산소가 붙어서 가라앉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현재 호상철광층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철광성 층이라고. 오케이? 산소가 철과 반응해서 호상철광층 만들고 바닷속에 이거 다 가라앉히고 나니까 생물들도 써먹고 밖으로 나와서 오존층도 만들고. 오케이? 그 산소 호흡 덕분에 다세포 생물 출현하고, 오케이? 오존층 만들었다. 광합성이 이렇게 중요한 놈이에요. 연소, 화석연료의 연소. 연소의 정의 가 뭐라 그랬어? 네? 연소 정의 내가 벌써 몇 번째 얘기했는데. 이 자식아 여기 써 있는 것도 못 읽냐? 아 지난번에 찾아놓고 네가 그랬잖아. 지난번에 연소 정의 여기 있는데 네 입으로 그랬었어. 네, 제가 안 보였어요. 아 너니? 미안하다. 하여튼 그래서 너도 찾아봤었잖아 그때 같이. 맞습니다. 근데 왜 위치도 기억 못해? 아, 이거 그때 책 어딘가 있었는데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아예 기억을 못하고 있네. 어딘가 있는 건 기억했는데. 산소랑 결합하는 거야. 뭐랑 결합한다고? 산소랑 급격하게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 그거를 잘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산업혁명, 증기기관, 내연기관이란 말이야. 증기기관이 발달했어. 즉 연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했어. 그래서 산업혁명이 됐지. 내연기관, 석유를 효과적으로 이용했어. 교통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불의 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불을 쓰면서 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고, 불을 쓰면서 동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됐고, 불을 써서 익혀 먹기 시작하니까 식중독이나 이런 걸로 뒤지던 횟수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쪽수가 늘어날 수가 있었고, 네. 익혀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좋아진다고. 네. 양질의 단백질이 공급받을 때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됐고. 그래서 연소, 불의 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화석연료를 쓰면서 뭐하고? 산업혁명과 교통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이 두 덕분에 지구 인구수가 몇 배로 뻥튀기가 됐다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1940년대 있죠? 이때만 해도 지구 전체 인구가 25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80억 좀 안 돼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30억밖에 안 됐어요.
교통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근데 석유를 본격적으로 쓰고 자동차가 이렇게 쫙 퍼지니까 지구 인구가 한 5배 이상 늘어난 거야. 그러면서 생태계는 점점 개척하게 돼. 내가 봐서 지구 인구는 20억 이하로 유지돼야 지구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아요. 뭐더라? 무슨 그저 극진 단체 있는데 지구의 인구를 5억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일루미나티. 응? 그게 일루미나티? 네. 하여튼 그 이상한 단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조금 활동을 하긴 하나 본데 정확하게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단체. 내가 봐도 근데 5억은 너무했고 한 20억 조금 아래로 내려가야 생태계 파괴 없이 자정작용에 의존해서 이런 지구온난화 이런 거 걱정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의 재련. 지난 시간에 철의 재련 했어 안 했어? 우리 딱 일요일날 산화환원 때 금속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 철의 재련은 꼭 철의 재련이 아니라 금속의 재련이라고 보셔야 돼요. 환원 과정이야. 따지고 보면 산화환원 과정 중에서 환원에 치우친 거죠. 자, 애초에 우리 인류가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던 금속은 금, 은 얘네들처럼 녹는 점이 되게 낮은 애들이야. 금, 은, 나 이런 애들이었어. 그러다가 구리를 썼죠. 구리는 녹는 점이 1000도 조금 넘게 1200도 이 정도에서 녹아요. 오케이? 근데 철은 1400 후반 1500도 정도에서 녹아요. 구리를 쓰다가 조금 잘못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주석이 조금 들어가서 청동이 들어갔어요. 청동이 됐어. 구리를 쓰다가 주석이 좀 잘못 섞여 들어가서 청동이 됐어. 그랬더니 딱딱해져. 무기를 쓸 수가 있다고. 고대 국가 형성이 돼요. 우리로 따지면 고조선입니다. 그러다가 철을 재련할 수 있게 돼. 청동기가 한 3000년 넘게 가요. 청동기 시대 3000년 넘게 가요. 그러다가 철을 본격적으로 재련해서 쓸 수 있게 돼요. 철기의 본격적인 발달.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이 시작해요. 이게 한 2000년쯤부터 철기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2000년부터. 내가 그래서 철기 얘기할 때 뭐 얘기했어? 엑스칼리버 얘기해줬잖아. 너 못 들었나? 못 들었어요. 응 들었잖아. 네. 엑스칼리버 얘기. 네. 아더왕, 신검 엑스칼리버. 멀린이 내가 뭐라고 주장했어? 멀린이요. 아니 아더왕 친구 멀린 마법사 대장장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네, 맞아요. 아마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대장장이 아니었냐. 네. 마법사가 아니라. 남들 청동검 휘두를 때 뭐 휘두르는 애라고? 치사하게 혼자 강철검 휘두른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겨 당연히? 강철검이 이기지. 그리고 고구려가 한나라 당나라에 맞서서 효과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철기 문화가 더 발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너네 드라마 주몽 모르지? 그러니까 주몽이 너네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너네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알긴 알아요. 거기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한나라 애들이 공격할 때 우리 갑옷을 못 뚫어. 걔네 무기가. 근데 우리 칼은 걔네 갑옷을 뚫어요. 네. 우수한 철기만. 그래서 고구려가 항상 한나라나 당나라하고 싸울 때 찍혀야 3대1 심하면 10대1 전투를 해도 이기는 이유. 우수한 철기만. 그리고 그때 당시 고구려한테만 있었다는 철갑기마대. 지금으로 따지면 철갑기마대는 전차야. 그래서 고구려에서도 가장 고구려가 건설할 때도 철갑기마대 1000기를 못 데리고 있었어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서. 뭐 철제 무기 나오고 철제 농기. 철제 농기구 쓰면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더블로 늘어나요. 이게 나무로 땅 타고 이러잖아? 그러면 진짜 농사질 수 있는 면적이 좁거든. 자, 인류 역사를 바꾼 공통적인 화학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이다. 뭐라고?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 나오는 거야. 산화가 두 가지였어. 뭐가 뭐야? 산화 두 가지 뭐야? 중학교 때도 했었어 이건. 산소를 얻는 거랑 산소와 결합. 결합. 얻는다는 표현보다 결합. 결합하는 거랑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잖아 쉽잖아. 수가 없는 거랑 전자를 읽는 거. 슬쩍 넘겨. 야, 책 표시가 돼 있으면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산화가 뭐라고? 수소와 결합하는 거랑 그리고 전자를 읽는 거. 사실은 같은 개념이야. 산소랑 결합할 때 보면 전자를 산소가 뺏어가요. 결합할 때. 고등학교 2학년 가서 화학을 배우다 보면 본격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나오는 반응식 어떻게 알아? 반응식도 다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오는 족족. 외워라. 그리고 얘가 산화되면 얘는 뭐 되는 거야? 하나 왜? 산화와 환원은 다시 요거 일어나. 밑줄 쫙 고 별표 쫙. 요 문장은 분명히 시험에 나와. 산화와 환원은 어떻다? 동시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 혼자 반응한다는 거는 두 물질이 반응하는 거지 혼자 반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가 산화되면 하나는 환원돼. 그러면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로 쓰이는 거야. 산화되는 물질은 뭐로 쓰인다? 환원제 환원되는 물질은 산화제로 쓰이는 겁니다. 산화는 구분되는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반응식들 어떻게 알아? 한꺼번에 외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조금씩 나눠라. 다음 요거 반응식. 요거 구리 대신 뭐 넣을 수도 있다 그랬어. 수소 넣을 수도 있다. 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무슨 색 구리가? 검은색 구리가 무슨 색 된다 그랬어? 내가 구리는 무슨 색이라 그랬어? 붉은색. 구리 이온은? 와, 좀. 야, 역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외우는 거야. 역시 갈고야 돼. 탄소가 수소되는 거. 응? 탄소가 수소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탄소가 수소를 먹게 되는 응? 탄소가 수소로 대신 들어가도 된다고. 이거 반응식 써줬잖아. 그래서 어떤 반응식, 보통 이 반응식으로 되겠지. 근데 탄소 대신 수소 넣어서 그럼 이산화탄소 대신 뭐가 나오겠어? 물이 나오겠지. 적어준 거 안 적었냐? 지난 시간에도 적어줬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아, 저 친구 지금 일단 이해했습니다. 제가 없었어요. 없었나? 얘는 둘이 같이 안 왔어요. 그랬나? 둘이 놀러 갔던 거야? 저 아팠는데. 겁불꽃 특징이 뭐라 그랬지? 산소가 많다. 네. 근데 겁불꽃은 산화 잘 일어나.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해.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겁불꽃에 구리를 갖다 대면 구리가 산화되는 과정이 일어나. 산소가 많으니까. 근데 속불꽃에서는 어떻게 돼? 환원. 구리 산화제, 시꺼맸던 산화제 이 구리가 구리도 환원이 된다. 반대로 돼요. 시험 문제에서 겁불꽃일지 속불꽃일지 나 몰라. 그 내는 사람 마음이야. 오케이? 네. 반응식을 그때그때 어떻게 외워둬라. 그리고 천의 재련. 천의 이거 녹 쓰는 거. 이건 아니구나. 천의 연소구나 얘는. 천이 녹 쓰는 거랑 연소랑 저 반응식은 똑같아요. 네. 연소는 뭐야? 산소랑 결합하는 거. 녹 쓰는 것도 뭐야? 산소랑 결합하는 거. 네. 그러니까 녹 쓰는 건 느린 반응, 연소는 빠른 반응. 이 차이밖에 없어. 반응식은 똑같아요. 전자를 뺏기면 산화라 그랬어. 뭐라고? 그 금속들은 대부분 전자를 얻어 뺏겨. 우리 앞에서 주기율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주기율표가 있으면 주기율표가 대충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뭐야? 금속. 금속이고 오른쪽은 금속. 여기서 18쪽 빼고 얘기하자 우리. 네. 18쪽 빼고. 이쪽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얘네들 아니야? 네. 얘네들은 5, 6, 7개 얘네들이고. 네. 근데 안정적이려면 맨 바깥 껍데기에 전자 몇 개여야 된다 그랬어? 옥텟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네. 이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내가 잘못 폈어. 피곤하니까 좀 이상했어. 오케이? 그러면 얘네 이쪽에 있는 금속 애들은 원자과 전자랑 4개를 못 넘지? 네. 그럼 8개를 맞추려면
채우는 게 빠를까 버리는 게 빠를까? 버리는 그래서 금속들은 양이온이 되죠. 네. 그래서 금속들은 일반적으로 산화되는 거야. 전자를 버리는 게 빠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가 나온 거야? 금속의 산화. 금속이 전자 뺏기는 거.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거.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금속은 산화돼요. 무조건은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환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여기다 이렇게 적어둔 그 기억나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화이 되고 오히려 이온이었다가 나보다 더 센 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금속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환원되는 거야. 전자를 뺏기면 뭐? 산화. 얻으면 환원이 돼요. 그래서 금속류들은 다른 거하고 반응할 때 웬만하면 뭐가 되지만 산화가 돼요. 다만 나보다 더 반응성이 큰 새끼를 만나면 환원이 돼요. 그래서 이온화 경향을 외워야 돼. 그래야 누가 산화되는지 누가 환원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온화 경향 제발 좀 적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케이? 마그네슘과 산소 질량비 몇 대 몇이라고? 3대 2. 아나 말을 왜 이렇게 너네 딱 1년 됐어. 기말고사 본지 중학교 3학년 때 질량보존법칙 시험 본지. 말은 구리와 산소는 2대 4대 2. 너 2대 1 배운 적 없어. 진짜. 구리와 산소 질량비 몇 대면? 4대 4대 1.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 2. 질량보존. 야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있습니까? 자, 뭐가 4대기예요? 응? 뭐가 구리와 산소. 질량. 부산 부산이 잘. 그리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냥 포인트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색깔 어떻게 되는지. 푸른색. 그래서 구리는 붉은색, 구리 이온은 푸른색. 구리 이온 되니까 푸른색이 진해진다. 네. 근데 구리가 이온 됐으니까 산화된 거죠? 네. 계란 반응한 새끼는 환원돼야 되겠지? 네. 그러면서 구리 이온이 자꾸 늘어나지? 네. 그러니까 푸른색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은 이온 몇 개 없어져? 2개 없어지지? 네. 구리는 하나만 튀어나오지? 네. 그러니까 이온 개수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 얘는 반대로 푸른색이 점점 없어져. 구리 이온하고 아연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힘든 놈이야? 아연이 더 힘든 놈이지. 네. 그래서 아연이 이온이 돼. 즉 아연이 산화되고 구리는 하나. 여기서 구리가 뭐 되는데 하나. 여기서는 하나. 어떤 반응식에 따라서 산화인지 환원인지가 바뀌는 거라고. 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래서 아까 이온화 경향은 얘는 파란색이 진해지지? 얘는 파란색이 점점. 그런데 아연 하나 튀어나오지? 네. 구리 몇 개 들어가? 하나. 그래서 이온수의 변화는 일어나. 없습니다. 이온수가 일정하다. 이온수의 변화가 없다. 같은 표현이잖아. 이 네 개 방식 중에 솔직히 뭐가 나올지 나는 몰라요. 마음대로 선생님이 낼 거야. 오케이? 알루미늄과 구리. 알루미늄이 더 세. 네. 그래서 얘도 푸른색이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돼. 왜? 하나. 구리 이온이 구리로 쫓겨나오지? 네. 그래서 여기 가라앉는 거 누구여야 돼? 붉은색 구리가 가라앉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네. 그래서 푸른색이 점점 없어져. 알루미늄 몇 개 이온돼? 두 개. 2개. 구리는 몇 개 없어져? 세 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온수가 하나. 얘는 아연과 산의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는 뭐가 생긴다? 수소 기체. 금속과 산의 반응은 뭐가 생긴다고? 수소 밑에. 요거하고 산 연기에서 또 중복이 되지 요거. 네. 요 반응은 시험에 나오기가 쉽겠지? 그래서 쫓겨나오는 게 수소인데 수소는 쫓겨나오면 기체가 돼서 뽀글뽀글 날아가 버려요. 하나. 오케이? 아연은 전자 뺏겨서 산화. 오케이? 네.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하나. 하나 이온 될 때 수소 이온 2개 나가지? 그래서 이온수는 그러면 수소 앞에 개수 다른데 두 개 나가는 거예요? 이게 H2인데요. 아. 수소 기체는 H2예요. 분자 상태예요. 쌤 근데요. 음. 환원되는 거 앞에 있는 개수가 큰 건 아니에요. 산화되는 거 앞에 개수가 큰 둘 다 감소예요?
이온수는? 산화하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네. 얘는 이온이 되는 거지. 네. 얘는 이온에서 원소가 되는 거지. 네. 그 개수 비교예요. 요거 몇 개? 두 개. 2개. 얘 몇 개? 세 개. 원소가 됐다. 이온이 원소가 됐다는 건 물에 녹았던 게 쫓겨나갔다는 얘기지. 이온이 없어지는 이온 개수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온이 되는 개수야. 그 개수 비교예요. 이온수가 증가하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있을 수 있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이온 개수가 여기서는 지금 안 보여줬는데 결국은 그거야. 반응 시도고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판단하라고 문제가 나와. 만약에 구리 이온 앞에 응. 개수가 1이면 증가하는 거예요? 이온수가. 만약에 그랬으면 반응식이 안 맞아요. 만약에 그 앞에 개수가 1이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알루미늄 말고 뭐가 좋을까? 알루미늄하고 알루미늄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트륨을 쳐놓는다고 쳐보자. 누구를 쳐놓는다고? 나트륨. 여기다 나트륨을 집어. 그럼 어떻게 되냐? 칼크 아거든? 나트륨이 훨씬 세요. 그러면 나트륨이 뭐가 돼야 돼? 이온. 나트륨이 이런데 알루미늄은 가라앉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이온 전자 3개가 필요하지. 얘는 내놔봤자 몇 개씩 내놔. 한 개. 그럼 얘가 3개가 필요해. 응. 그럼 얘 3개 되겠지? 네. 얘는 그냥 하나만 가라앉아. 네. 그러면 산화돼서 몇 개가 됐어요? 세 개. 이온 3개가 나왔죠? 몇 개 없어졌어요? 한 개. 그럼 이온수가 증가하게 돼요. 즉 이온이 되는 거와 이온에서 없어지는 숫자를 따질 줄 알아야 돼. 반응식은 이런 거 개수를 따지는 반응식은 무궁무진할 거야. 그러니까 원리를 따지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오케이? 아 저 친구 산연기를 못했네. 산연기는 오늘 보내준 동영상 있지? 그거 보고 딸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는 중화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주 일요일 날 모두 한다고? 테스트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저 여기 진짜 너무 어려워.